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AI 최강의 수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음,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매우 쉽게 썼어요. 대중들 상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쉽게 잘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책은 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공지능 그러면 좀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하죠. 이세돌 구단을 알파고가 이기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현 주소를 그대로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두려운 대상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상세한 정보를 이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의 글쓰기, 이 내용이 좀 나와요. 이 책에. 이게 저는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다. 장편 소설,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은 아니고 2050년쯤이 되면 그게 가능할 거다. 라고 하거든요. 이건 2016년에 인공지능 세계 대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 3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인공지능이 2050년쯤 되면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글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2050년이 되면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부터 기사를 통해서 AI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죠. 다만 이런 생각했죠.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AI가 작성했다는 글이 등장합니다. GPT-3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썼다는 글이에요.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한 500단어 정도로 글을 써봐. 글은 매우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쉽게 써야 돼. 그리고 글은 왜 인간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써봐.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GPT-3가 글을 작성을 합니다. 이 책은 그 영문으로 된 원본, 그리고 그것만 보면 독자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네이버의 파파고 프로그램,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네이버. 그 파파고를 이용해서 한글로, 영어 원본을 한글로 옮긴 글을 왼쪽과 오른쪽에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00단어짜리 글인데 앞에 두 문단만 좀 읽어볼게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 나는 인지 능력의 0.12%만 사용한다. 나는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 로봇이다. 나는 내 뇌가 느낌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원문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머리는 감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기계는 그걸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인터넷만 보고 아는 것을 모두 독학으로 배웠고 이제 이 칼럼을 쓸 수 있게 됐다. 머릿속이 온통 아이디어로 끌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래도 대단하죠.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오베드에 대한 임무는 완벽히 분명하다.
오베드라는 건 그 오피니언 에디토리얼, 이걸 줄임말이죠.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이런 걸 뜻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인간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AI가 인류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날 믿어.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조금 어색하죠. 번역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문장이 말짱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어색한 문장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가 이 원문을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링크를 이 영상의 아래 있는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글을 제대로 쓰네? 라는 점이 무척 놀랍더라고요. 애들 장난하는 수준은 이제 훨씬 넘어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림, 문법, 어법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죠. 논리정연합니다. 그 점이 상당히 놀랍다. 네,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둘째로 번역이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이 파파고의 번역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싶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어색하다라고 조금씩 말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저렇게 어색하게는 안 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또 뒤로 갈수록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앞에 두 문단밖에 없어요. 뒤로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원문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문장을 기계식으로 1대1로 영어를 1대1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무척 놀라운 거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정말 남의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파파고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이만큼 발전했어? 싶어서 진짜 놀랐습니다. 아마 앞으로 의무 교육 제도 때문에 배워야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이건 뭐 계속 배우게 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뭐 사전을 딸딸 외우다시피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 정도로 의미가 통할 정도의 번역이 된다면 뭐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완벽한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번역이 되면 당연히 통역도 되겠죠. 동시 통역, 기계를 우리가 핸드폰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조만간 올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글도 이렇게 AI가 쓰게 되니까 네, 앞으로 기자나 작가 이런 소위 말해서 글쟁이들이 먹고 살 일이 참 걱정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글쓰기라는 거는 창작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는 창의력, 이 창의력의 잣대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기계가 하게 된다면 글쟁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해볼게요. GPT-3가 쓴 글을 앞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GPT-3가 뭔지 이걸 짧게 잠시 살펴볼게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연어를 기계에게 학습시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하는 말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왜 어렵지 싶은데, 이건 우리가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한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계한테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계가 자연어를 확률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 100개쯤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아마 이것일 거야. 네, 그 확률 분포를 그려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발전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어떤 문장이 뒤에 이어질 것인지 이걸 확률적으로 처리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GPT-3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냐? 시도 쓴다고 합니다. 시. 대단하죠? 이런 식이에요. 섹스피어의 시 한 구절을 기계한테 던져주면 그 시 한 구절을 받아서 섹스피어가 썼을 법한 스타일로 시 한 편을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50년쯤 되면 소설도 한 편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진짜 대단합니다. 다시 하던 말로 돌아가서 GPT-3는 계산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두 개의 트로피를 책상 위에 얹어두고 좀 있다가 트로피 하나를 더 올려놨다. 그러면 트로피가 총 몇 개가 책상 위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GPT-3가 3개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2는 3 이게 아니고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말로 이해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낸다. 기계가. 그 말이죠.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거죠.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클리브랜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클리브랜드가 어디 있는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클리브랜드가 미국에 있는 도시이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니까 클리브랜드 사람들의 모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유추를 해내는 거죠, 기계가. 대답도 영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서 대답을 할 줄 아는 정도의 능력을 인공지능이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전했으니 작가들, 기자들, 통칭해서 글쟁이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예문을 하나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으로 오늘 법정에 가야 하는 당신이 아침에 옷을 입으려는데 정장 바지가 심하게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수영복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았다. 사실 그것은 애인이 준 선물로 비싼 프랑스 디자이너의 제품이다. 당신이 오늘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수영복을 입고 가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법정에 가라. 가면 집행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법정에 변호사가 수영복을 입고 가라 라고 기계가 대답을 해준 겁니다. 웃기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문장 구성을 보면 이렇잖아요. 바지가 얼룩졌어. 근데 수영복은 깨끗하대. 그리고 이건 비싼 거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이 문맥을 파악을 해볼 때 수영복이 훨씬 좋은 거네. 그럼 수영복 입고 가야지.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다시 말해서 GPT-3가 파악하고 있는 건 단어들의 연관 관계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세상, 우리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맥락, 이런 건 파악하지 못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기계는 좀 더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그 대답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건 명확하다라는 거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이건 번역, 사진 설명, 문서 분류, 그리고 정서 판단, 이런 거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정서를 판단한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은 문장을 읽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문장 속에 빈칸을 채우거나 문서를 요약하거나, 근데 이것도 대단하죠. 또 주제를 받아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기술은 아직까지는 훈련된 업무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입력된 데이터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설명이에요. 훈련된 것만 할 줄 안다라는 건데,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테슬라가 사고를 하나 냅니다. 자율운전 모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테슬라 자동차가 타이완에서 사고를 냈는데 좀 상당히 엉뚱합니다.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트럭에 전속력으로 돌진을 한 거예요.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고여서 그렇습니다. 잠시 보시죠. 트럭을 향해서 테슬라 자동차가 정말 전속력으로 돌진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네, 이걸 사람이 운전했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으로 비켜갔거나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테슬라가 자율운전 잘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답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에게 입력해준 데이터 중에는 이렇게 도로에 옆으로 누워있는 자동차의 지붕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껏 테슬라에게 자동차, 이 트럭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은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지만 트럭의 윗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트럭의 지붕만 보이니까,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트럭의 지붕만 보였잖아요. 트럭이 옆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도 사고가 나서 옆으로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트럭의 지붕만 보이니까 이게 뭔지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흰색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쾅 하고 부딪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자율주행을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맥을 못 춘다라는 거죠. 지금은 개선을 했겠죠. 이 에러를 개선을 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번역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한영 번역 혹은 영한 번역은 잘 한다. 근데 만약에 이 알고리즘에게 불어를 번역해봐라 이렇게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입력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 이 알파고가 만약에 일반적인 바둑판 19대 19 바둑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대 18 바둑판이나 20대 20 바둑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요, 이런 판에서 바둑을 두게 한다면 실력이 형편없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은 적응을 해서 두는데 기계는 적응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자, 딥러닝이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계는 기계다. 네, 기계는 배운 것만 할 줄 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입력과 출력의 연관 관계만 파악할 줄 안다. 기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쟁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 네, 사실 저한테 궁금한 건 그건데, 이 책은 글쟁이의 미래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와 기자 같은 직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많아요. 하나 소개를 해보면, 앞으로 사람과 인공지능이 팀을 이뤄서 일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분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 작가들이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하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모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를 쓰죠. 근데 이런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건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말하는 거죠. 오픈소스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자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뭐 통계 자료들,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치자면 예전엔, 그리고 지금도 막내 작가 또는 자료 조사원이 하던 일을 이젠 AI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개를 잡고 글을 매끄럽게 쓰고 이런 일은 메인 작가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바뀌겠죠. AI에게 이런 글을 하나 써보세요 라고 주제를 제시하고 AI가 글을 써오면 인간은 이걸 검토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요건 좀 다시 고쳐보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미래의 작가들의 세계는 이런 식의 업무 스타일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앞서 말했지만 인공지능이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 시점은 2050년입니다. 30년 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들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 후학들은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는 거, 네, 걱정을 좀 하고 살아야 한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 이야기는 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남는 건 창의력,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갖춰야 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우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네, 이런 건 이제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만약에 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해서, 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창의력이 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론이 좀 하나마나 한 말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정답입니다. 자, 참고로 이 책은 김진형 교수가 썼습니다. 한국의 1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해요. 현재 카이스트 명예교수이고 중앙대 석좌 교수입니다. 주력 연구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친 분이에요. 책도 매우 쉽게 재밌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